잠은 잘 주무셨어요? 잘 못 잤습니다. 왜 못 잤어요? 아유, 어려운 사건을 맡다 보니까, 예, 내가 다른 사건 수사도 많이 해봤지만,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큰 부담이 가는 사건은 없어요. 그래서 어제는 잠을 좀 설쳤어요. 네. 특검보는 어떻게 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검찰과는 연락하셨어요? 아, 검찰하고는 이제 저기 빨리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지금까지 수사 상황도 좀 브리핑을 받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을 잘 못 잤다, 잠이 좀 설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무겁겠죠. 그러니까 사실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게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무거운 아마 어깨가 무거울 것 같고 그러나 이제 표정은 좀 밝아 보이네요. 보니까 좀 어떻게 자신감 있게 해보겠다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는 이제 한 내일까지만 정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해가지고 좀 누가 나을까 두 분 중에 누가 나을까 해도 되는데 정말 추천하자마자 바로 아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딨어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얼른 썼거든요. 아니 쉽죠. 두 번 올라왔는데 그 네. 이제 보면 박영수 지금 이제 특검이라고 불러야 되겠네.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이제 조승수 후보자는 저쪽 민주당에서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래 보면 이 두 분 대해서는 이미 하마평이 많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특검법 발의되자마자 바로 즉시 추천 의뢰했고 그다음에 닷새 후에 좀 두 사람 추천했잖아요. 추천했는데 그하고 그냥 끌 이유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심리는 이럴 거예요. 아유 그 지긋지긋한 그저 검찰에서 빨리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차라리 보면 이게 참 애매한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립적인 특검한테 수사받고 아유 난 어제도 보니까 그저 정영국 대변인 나서 아유 특검 저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가서 뭐 직접 뭐 흔한 얘기로 대면 조사 받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다 아는 내용에서 뭐 미룰 이유는 없었겠죠.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어제 그저께 보면은 본인이 이른바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또 이것을 너무 끌면은 괜히 또 뒷말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이미 다 아는 내용, 다 아는 문제 갖고 괜히 뭐 3일 시간 꽉 채울 필요 없이 바로 문제 풀어서 정답은 박영수 찍었습니다. 네, 어제 정답 맞히셨습니다. 전하고 소장 어제 계속 박영수 전 고검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 읽으셨던 건가요? 네, 제가 볼 때 아니 저는 대통령이 빙의한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개인적 연고로는 그 박영수 특검이 대통령 주변에 김기춘이라든가 우병우라든가 최재경 현 민정수석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친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왕에 야당이 추천한다면 캐스팅 보틀 역할을 국민의당이 추천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나을 거기 때문에 저는 박영수 검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저는 이런 연고에 의해서 저 박영수 특검이 움직일 거라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국민들이 이 특검을 바라보는 기대와 소원, 특히 오늘 여야가 보여준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한 협상에 대한 그 공분이 이번 주말에 촛불 시위로 더 촉발된다고 한다면 특검도 더 힘을 발휘해서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수습 국면, 임기 단축에 대해서 일정하게 수습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특검도 거기에 맞게 보폭이 좀 줄어들어서 그 수준에 맞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적인 연고나 특검의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문제에 대한 그 대통령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묻는 폭에 따라서 특검의 활동 반경도 결정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아마 세계사적으로 거의 사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특검을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미국 같은 데 특검 하게 되면 대통령을 수사하는 경우는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제가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로 의회에서 이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데 대통령이 이거를 하면서 뭐 좋아서 박영수 뭐 이제 전 고검장을 시켰다기보다는 자기를 수사할 사람을 자기가 임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카드보다는 덜 싫은 카드를 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이제 조승식 후보 같은 경우는 왜 그런 마음에 안 드느냐 둘 다 내가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다 훌륭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업무적으로 볼 때. 근데 이제 어쨌든 권총 차고 조폭을 잡던 조승식 씨를 아마 이제 고르자니 아마 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은 조승식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뭐 이런 것도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면. 저는 어제 저 박영수 특검의 뭐 생방송으로 이제 첫 일성이 나왔는데 저는 뭐 조금은 살짝 놀랐어요. 좀 굉장히 이렇게 강골이라 그래서 아주 좀 무거운 이미지에 뭐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사무실 구해달라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뭐 농담조를 던지는 걸 보고 아주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그 사안에 비해서는 좀 가볍지 않나, 언행이. 저는 좀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좀 봤습니다. 근데 뭘 떠나가지고 이제 오해받지 않으려면 이런 뭐 가까운 이런 관계로 인한 오해를 받기 싫으면 아마 좀 더 세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자기를 본인을 수사해야 되는 검사를 본인이 임명해야 되는 특별검사법은 앞으로 좀 저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뭐 국회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뭐 이게 아무리 이거는 이제 개별특법법으로 했다 하더라도 좀 저는 그래서 관련해서 법 개정이 좀 필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명장은 대통령이 안 주고 총리가 임명장을 하는 또 초유의 일이 또 벌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해서 인맥,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1995년에 이제 대검찰청을 출입할 때, 그때 처음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때 대검찰청 강력과장이었거든요. 아마 수원지검 강력부장을 하고 대검에 이제 강력과장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 이후에 한 20년 됐죠. 그 사이도 이제 간간히 만나고 하면서 들었던 걸 토대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특별검사 무슨 장군 모시고 돼 있는데 이순신 장군입니다. 명량.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아끼는 후배랄까요?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세 명입니다. 이재순, 아마 시청자 잘 모를 수 있는데 아마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 지냈던 이재순 변호사, 그다음에 양재식 변호사, 여기 이제 같은 로펌에 이제 데리고 가서 있는 후배고요. 그다음에 최윤수 국정원 2차장, 여기까지 이 세 명이 정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박영수 특검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은 정말 총애하는 후배고요. 그래서 어떤 약속이 있고 만날 때마다 보면 최윤수 2차장에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한다든지, 야, 시간 되면 들러! 말하던 이런 정도로. 근데 이제 최윤수 2차장은 박영수 특검 앞에서는 그렇게 별로 말이 없이, 대선배이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그런, 이제 선배는 격이 없이 대하는데 후배는 좀 정말 이렇게 진중하게, 얌전하게 있는 좀 그런 걸 저는 많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측근은 아니고 좀 가깝다, 비교적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최재경 민정수석 또 가까운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검 중수장을 할 때 최동욱 전 총장이 수사기획관, 최재경 민정수석이 중수 1과장을 했습니다. 소위 이제 중앙수사부의 좀 핵심 지휘 라인을 이뤘던 세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을 때도 박영수 특별검사가 굉장히 걱정하고, 야, 그래도 또 저렇게 대응은 그래도 정말 떳떳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리고 연락이라도 되면 내가 좀 잘 조언해 줄 텐데 굉장히 걱정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지금 고검 검사죠. 여기가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 주임 검사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 당시 그 사건 때문에 아마 좌천이 돼서 있는데, 이 윤석열 검사도 이 최동욱 전 총장, 그리고 아마 박영수 특검도 잘 알고 있는 수사통이죠. 그래서 아마 이 특검의 이 수사팀장으로 아마 데려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교안 총장 관계는 이제 어떠냐면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어제 아마 박영수 특검이 수원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적 있다, 옆 부서에 있었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같은 부서 일하면 선배 후배 같이 밥도 먹고 수사도 하게 되지만, 옆 부서에 있다 이 얘기를 이제 되게 일반 시청자들은 그럼 좀 잘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옆 부서에 근무했다는 얘기는 그냥 같은 청에 근무한 적이 있을 뿐이지 특별한 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거예요. 실제로 또 그렇게 코드가 맞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제 워낙 보스기질이 있고 후배들에게도 보면 그냥 반말 툭툭 하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마 우병우 수석 같은 스타일이면
전혀 궁합이 안 맞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황교안 총리하고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제 평소에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뭐 비교적 공안 검사지만 그래도 좀 온건한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또 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순수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그래서 아마 그때 총리 청문회 때도 이렇게 호평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셨냐 하니까 아니 그럼 좋게 얘기하지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느냐 크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뭐 이 정도 관계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여기 이제 안 써져 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그때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을 때 그때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안 좋게 혹평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거 유신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어떻게 이런 구시대 인물을 쓸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좀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이제 제가 공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여기에 또 없는 분이 이제 박지원 대표. 예.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거기 이제 당연히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사정비상을 하면서 또 그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정치인과 어떤 검사로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끈끈하다 할까 이제 잘 알고 뭐 서로 대화는 통하지만 과연 서로가 정말 그 같은 동지적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뭐 의문이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인맥을 보면 박영수 특검이 이제 제주도 출신이고 부친은 목포에서 목포 지원장도 하고 이제 판사로서 대체 호남 출신들하고도 많이 잘 알지만 또 영남 출신들하고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 좀 이렇게 그렇게 지역적으로는 특별하게 이렇게 편향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좀 그리고 약간 공안통 출신들은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 이제 되게 검찰 내에서 보면 특수통, 공안통 또 이제 좀 소수지만 이런 강력통들이 있지만은 되게 특수통이나 강력통들은 공안통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공안 출신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뭐 그런 성향은 있지만 대체로 보면 그 좀 이렇게 뭐랄까 뭐 인간성이 괜찮다 뭐 이렇다 싶으면 좀 좋게 보는 약간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박영수 보면 흔히 이제 평할 때 저 인물 DB를 찾아보면은 뭐 보스 기질이 있다. 보스 기질이 있다는 간단하게 해서 저 후배들 술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스 기질이다. 후배들 술밥 잘 사고 또 후배들 보면 뭐 이야기하면 까탈스럽지 않고 잘 받아들여 준다는 얘기고 보면은 쭉 보면 박영수 이제 보면 이분이 제주도 출신 이제 부친이 보면 뭐 목포 지원장 하셨다고 합니다만은 찾아보니까 경기중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경기중학교를 나오고 동성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이제 철학과 물리대 철학과를 나오고 그다음에 사법고시를 갖다 붙었는데 이제 보면은 사실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는 20일 내에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준비가 간단치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제게 12번째인가 지금 이번에 특검일 텐데 특검만도 무슨 사무실 구해야죠. 사람 구해야죠. 근데 사람도 우선 당장 급한 게 4명의 특검보입니다. 특검보는 7년 이상의 이른바 판사나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서 거의 비슷한 거예요. 특검은 15년 이상이고 특검보는 7년 이상인데 이분들을 갖고 8명을 갖다 배수 추천을 해갖고 대통령이 그중에 4명을 갖다가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보를 갖다 이제 꼽게 돼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윤석열 고검검사 같은 게 현직 검사이기 때문에 특검보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다만 보면 특검보 4명 그 다음에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를 20명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견검사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은 파견검사를 5명밖에 못 받아요. 근데 20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아마 윤석열 고검검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외에도 1명, 4명 검사 파견검사 20명이다. 그다음에 법원 파견 공무원들 같이 이제 검찰, 경찰, 국세청 등등에서 40명을 받거든요. 그렇다면 도합 105명이라는 그야말로 메모드급. 그다음에 특별검사를 갖다 20일 내에 꾸려야 돼요. 그때까지 아직까지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그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사실상 아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사본부가 계속 수사를 갖다 하고 20일 내에 하는 가운데 특별검사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현수막도 달고 뭐 그다음 여러 뭐 사무실도 구하고 책상도 구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구하고 그렇게 되면은 검사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특검에게 모든 걸 넘기고 특검이 이제 100일, 70일, 30일 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보니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 말이죠. 우리 김 본부장께서 아까 현장의 분위기를 너무 잘 전해준 것 같아요. 그 법조 출입 기자의 경험인데 보면 신문에 어저께 보면은
최재경 민정수석하고 우병우 전 수석하고 잘 아는 사이가 가깝다 이렇게 나왔지만 그좀 그 미묘한 차이를 잘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바로 인간관계로 볼 때 이번에 이제 소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는 소위 말해서 창과 이제 그 이 박영수 특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경 수석이 창과 방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 창과 방패인 그 사람들이 옛날에 같은 중수부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거를 창과 방패 역할을 할지 궁금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지금 검찰에서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는데 아마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숙제라고 해서 아마 특검에 넘겨줄 사항이 뭐냐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우병우 전 수석 수사를 이제 특검이 본격적으로 해야 될 텐데, 아까 그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 검을 휘두르질지 그게 좀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추천한 건 결국 국민의당이 했는데 박지원 사실 비대위원장이 추천한 거 아닙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게 이제 모든 정치권과의 이해관계를 끊고 아주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정치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잘 차단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네, 특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특검이 출범하기도 전부터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뭐 우려일 수도 있지만 이 특검이라는 게 물론 뭐 아주 검사 수도 많고 굉장히 크게 출범을 하긴 하지만 지금껏 특검 수사를 보면 검찰 수사보다 뭔가 더 많은 걸 밝혀낸 경우는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특검도 그렇고요. 좀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의 사안들이 이렇게까지 국민적 관심을 받는 특검은 아니었었죠. 그리고 좀 진영 논리도 조금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의 경우에는 거기다 뭐 우병우, 김기춘 그 전 그 비서실장의 것까지 해서는 저는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높은 거고, 그리고 정권의 퇴진이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사안이라 특검에서도 뭐 그 용두사미가 되면은 참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뭐 기대가 곧 예상이 되겠지만 뭐 저 잘해내리라고 좀 믿고 싶은데 글쎄요. 하여간 어제 보인 모습은 저는 좀 가벼워 보여서 좀 걱정했어요. 아, 정말 인격적으로 제가 뭐 비난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좀 뭐 잠을 설칠 정도였다고 하시지만 좀 모르겠어요. 이게 외유 내강형이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제 표정 변화에 따라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진행되는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윤석열 전 이제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좀 칼을 갈고 등장하지 않을까. 최동욱 전 총장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은 뭐 특검과 상관없이 안에서도 굉장히 좀 요동이 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단이 꾸려지는 그 안에서도 각각의 좀 그 온도 차이가 있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 뒷얘기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중에. 네, 이제 아마 이제 오늘 임명장을 받고 인선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걸 보면 아마 박영수 특검이 어떤 모습으로 갈지 그것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 계속 이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또 7시간 이 행적을 좀 무슨 열쇠로 이제 지목이 됐었죠. 이 간호장교, 이 청와대 근무했던 간호장교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먼저 이제 국내에 있는 그 전역한 간호장교는 신모 전 대위는 이미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미국에 연수를 간 조모 대위가 이제 기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그 당일 4월 16일 당일날은 어떤 이유 때문에 관저로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의무동에 오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횟수에 대한 부분을 의료법에 위반되는 정보는 제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VIP께서 그 2014년 4월 16일 당일날 의무동에 오셨는지 여부도 말씀을 할 수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때는 진료는 없었습니다. 그날 당일 그 의료와 무관하게 대통령을 4월 16일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료진은 갔습니까, 그날?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예. 네,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루 출근해서 퇴근해까지 동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그 당일 하루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예. 특이한 사항
예. 제가 기억하는 한은 없습니다. VIP나 청와대 직원들에게 정맥 주사나 피하 주사 같은 주사를 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 영양 주사제를 주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조대희 본인께서 직접? 제가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의무실장님과 주치의님 협의를 예. 하나의 백옥 주사, 태반 주사, 마늘 주사 등을 주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예, 예. 환자 처치와 처방에 대한 정보는 노령법상 예. 비밀유당 금지의 조항이 위반이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혹시 프로토콜을 주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환자 처치와 처방에 대한 정보는 예. 노령법상 비밀유당 금지 조항이 오케이. 때문에 예. 말씀드릴 수가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만 원장의 정맥 주사는 간호장교가 놓았고 피하 주사는 자기가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이 맞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맥 주사를 그러면은 우리 조대위께서도 놓으신 적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2014년 4월 16일 날 이 조대희가 이제 간호장교죠. 근데 그때 간호장교였는데 청와대 관저에 간 적 없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의무동에 온 적도 없었다. 그리고 그날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 하여튼 자기가 기억하기로는 하여튼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여튼 관여해서 뭔가 진료행위라든지 뭐 어떤 뭐 시술이 있었다 이런 일은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정한 부분은 영양주사를 놓은 적은 있다. 근데 성분은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정맥주사는 자기가 놓은 적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백옥주사, 태반주사, 마늘주사, 프로포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의료법상 비밀 누설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요게 이제 좀 궁금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조대희가 답변하는 이 방식을 보면,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대답을, 이건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인정한 게 있고,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 말할 수 없다, 세 가지가 있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말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이제, 그러나 이제 또 백옥주사, 태반주사, 마늘주사 이런 게 맞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어서, 일단은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싸고 어떤 논란이 됐던 소위 그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이상한 시술 같은 거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2명의 간호장교 모두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신모 전 대위, 오늘 조모 대위, 현 대위 이 두 사람 말을 갖다 종합해 보면 그날 신모 전 대위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경에 가글액, 그러니까 이제 구강청정제죠. 가글액을 갖다가 관저에 전했다. 그 다음에 조모 대위는 그날을 갖다 대통령을 갖다가 보거나 의무동에 대통령이 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일단 그동안 많은 부분에 있어 최소한 조, 신, 이 두 사람, 이 두 간호장교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많이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그 7시간 보면 아마 특검에서도 조사를 할 겁니다.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중에 밝히면 될 것이고 앞서 우리 김종은 부부장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백옥 주사, 태반 주사, 무슨 주사, 마늘 주사 이런 부분들이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 영양제라 그러죠. 영양 주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대위 같은 경우는 NCND 이른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다만 제가 이 말씀을 갖다 드리게 되면 성분과 이런 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저의 간호사 자격증이 날아가요. 실제 날아갑니다. 뭐 그런 얘기를 갖다 하는 것 뿐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국정조사 더하기 그다음에 특검에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듣던 방식으로 답변하잖아요. 검찰 조사에 성질이 네. 음하겠다 해서 검찰을 빼고 의료법 얘기만 바꾸면 그 예전에 검찰에 불려다니던 그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연루자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확실한 것은 대통령은 주사 그 영양제든 비타민이든 뭘 맞았다라는 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한 것 같고 아니, 그날 맞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날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평소에 대통령이 맞았다. 2014년 4월 16일 네, 아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진 세월호 사건 당일날은 입을 맞췄는지 하나같이 대통령을 본 적이 없을까 그리고 줬어도 관저에 구강청정제만 전달했다.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기자들이 봤을 때는 모른다, 답변할 수 없다, 의료법상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청와대가 반드시 해명해줬으면 하는 거
그날 대통령은 시술을 받지 않았다, 주사를 맞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이 일치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특별검사라든 그 국정조사 청문회에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진술해야 될 필요성이 더 증폭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월호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당일에 보면은 10시경에 이제 안보실에서 그 서면보가 처음 들어가고 그다음부터 유선으로 보고하는 게 계속 30분 단위로 계속 있어요. 아니면은 그 전원 구출, 단원권 학생들 전원 구출이라는 그 오보난 다음에는 다른 부서에서의 또 유선 보고들이 있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2시 몇 분 때까지 그게 전원 구조가 아니랍니다라는 안보실 김장수 안보실장의 그 보고와 유선 보고가 들어간 때까지 하면 한 3시까지는 여하튼 대통령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10시부터 3시까지는 그때 무슨 시술이 있고 뭐 프로폴 먹고 자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면은 3시부터 저기 등장한 5시까지 사이에 뭐 그러면은 그 전원 구조 안 됐는데 그때 프로포폴 맞고 잤겠어요? 뭐 했겠어요? 저는 4월 16일 날에 어떤 시술 의혹이나 이 의혹은 지금은 좀 벗어났다고 보고 다만 무능력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4월 16일에 뭐 시술 의혹, 뭐 프로포폴 의혹은 좀 이 의혹에서는 좀 정리를 해서 빼내는 것이 좀 더 낫다고 보이고 그때 무능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능력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좀 불필요한 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 같은 경우는 현역 군이니까 이 조대위의 경우에는 아마 그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게 혼자서 결정하기는 뭐 불가능하죠. 아마 뭐 얘기가 있었겠지만 거기서 어떤 오염이 된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4월 16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말을 맞춰가지고 거짓을 말한다? 그러기에는 좀 그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다른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아니, 문헌은 이미 아니, 수백 명의 인명 피해로 인해서 드러났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그 국정의 통수권자가 국가 재난 상황에서 1분 1초 단위로 그 기록을 하는 이유는 국정의 컨트롤 타워이자 비상 상황일 때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뭐 주사를 맞았냐가 아니라 또다시 이런 것이 반복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은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7시간은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동의하면서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잠깐만요. 예.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조대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더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한 가지 더 있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든 의무실이든 청와대 여성과 미용실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외부에서 진료나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느냐? 청와대 바깥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건강 상태는 기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이건 이제 세모입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최순실, 최순득, 차은택 인물들을 본 적이 있는가? 이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기가 보는 이제 한계가 있다. 범위가 있고. 그리고 이번 인터뷰, 기자들과의 인터뷰는 어떻게, 이건 이제 워싱턴 특파원들, 미국에 있는 특파원들의 상대로 인터뷰를 했는데 전화로 이제 통화를 한 겁니다. 이걸 한꺼번에 만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 기자들 중에 한 명이 대표로 전화 통화를 해서 이제 아마 각자가 이런 걸 궁금하다 해서 질문을 모은 다음에 이 전화 통화에서 물어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이 본인의 신상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음성 변조를 해서 이제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이제 어떻게 응하게 됐느냐 했더니 나는 현역 군인이다. 그래서 상관에게 아마 이제 저희 이 박정훈 특파원이 어제 그 병원, 육군병원, 미국 육군병원 앞에 가서 계속 이제 인터뷰 요청을 했더니 아마 그러면서 알려졌죠. 또 안민석 의원도 현장에 나타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기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상관에게 보고를 하고 언론 접촉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에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 이 승인을 받아야 되죠, 현역 군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내가 희망을 했다. 오히려 이 인터뷰는. 그리고 왜 그랬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한 게 아마 이제 자기도 상당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도 다 알 거다. 그래서 약간 좀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나의 신상이 전국에 공개가 되고 이제 이 사냥이 시작됐죠. 신상정보 털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아마 이 조대희의 신상이 막 이 인터넷에 뜨기도 하고요. 뭐 얼굴이 공개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힘들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입대했고 항상 명예롭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미군과 한국군의 우호적 관계에서 명예롭게 이곳에 와 있는데 나는 명예로운 군인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헌신해 왔을 뿐인데 마치 범인을 찾듯이 이 비춰지는 모습이 정말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 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자기가 논란이 되고 신상이 공개되고 그러면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하게 그냥 언론 인터뷰 응하겠다는 자세로 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7시간을 갖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잠깐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7시간 문제가 처음 나온 게 언제입니까?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제기했습니까? 일본의 산케이 신문의 가토우지 국장이에요. 마치 가토우지 국장의 이야기를 갖다 들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그 7시간 동안 이른바 뭐 정윤회 씨랑 어떤 뭐 모종의 무슨 만남이 있었던 듯 이런 식으로 갖다가 가토우지 국장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전차로 다 어느 정도 의혹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남녀 문제가 이제 아니니까, 사이비 종기에 빠져서 구판을 벌렸다고 그랬어요.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 나와서 사이비 종기에 빠진 적도 없고 구판을 벌인 적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남는 것이, 그래! 바로 그 위중한 그 위기의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도 프로포폴을 맞고 성형수술을 받고 있었을 것이야. 리프팅을 하고 있었을 것이야. 리프팅 뭐 얼굴 땡기는 시술.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 부분 털려나가는데 여전히 우리 서영호 소장과 좀 의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좋습니다. 그 특별검사가 보면은 1번부터 14번까지를 갖다가 수사하는 가운데 15번째 항목이 뭐냐니까 수사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사건들을 인지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특검은.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 7시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안 된 상태에서 여전히 국민들이 만약에 의혹에 빠지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박영수 특검에서 그건 수사해서 그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는 것이 그것이 보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그게 낫습니다. 어떻든 그 세월호 7시간의 이 의혹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끝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했처럼 이제 방법은 특검에서 진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수사해서 모든 자료 다 요청하고 다 그 조사를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건 확실하게 어느 쪽인지 이제 밝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은 그렇게.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를 검찰에서 수사했다면 또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은 어차피 야당에서 추천했으니 밝히는 게 방법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러한 지금 현재 간호장교 얘기에 대해서도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뭐 혹시 말 맞추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근데 뭐 최소한 있는 거를 거꾸로 말하기는 군인이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 대통령이 그날 여러 가지 유선 보고도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도 그런 게 많았지만 대면 보고를 받는 상황이 하나도 없었던 게 결정적으로 이런 의혹을 낳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조대희가 간호장교로 근무하는 동안에 4월 16일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는 이제 특별한 건 없었다는 것이고요. 다만 조금 이제 남아있다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위 이제 그 김상만 원장이죠. 자문인데 이 김상만 원장을 청와대 본 적 있느냐 했더니 본 적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근데 이 김상만 원장이 청와대에서 뭘 했느냐 했더니 진료할 때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아마 이제 이 김상만 원장이 찾아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할 때는 자기는 그때 없었다 이제 그 옆에 배석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김상만 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뭐 어떤 진료라든지 어떤 시도를 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뭐 좀 확인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마 4월 16일에 관해서는 적어도 조대희는 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만 원장이 지금 자문의죠. 네. 자문의이기 때문에 대통령 주치의 밑에는 한 20명 정도 자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자문의가 있어서 그 주치의 어떤 의무실장을 통해서 주치의를 통해서 보면 자문의가 들어와서 진료를 하곤 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특검에서 밝혀달라 이런 얘기가 결국 나올 것 같은데 말이 계속 다른 부분은 그래도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시원하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간호장교가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얘기를 해도 지금 계속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2년간
대통령이 주치의가 새로 바뀌면서 2년간 주사제만 410개 정도를 사들였다라고, 그리고 대통령의 혈액을 채취해서 밖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했다는 등 의혹은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특검에서 주요하게 세월호 7시간의 비밀 속에서 포함되어서 규명될 때만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특검이 출범했기 때문에 특검의 몫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